네, 여러분 저 두 번째 시간. 이것은 저 13페이지에 위험의 현실성 옆에 당구장 3개가 있거든요. 그 당구장 3개 뒤에다가 적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저기 경찰 개념의 분류를 보고 있는데요. 9페이지에 추가로 분류해보겠습니다. 시즌 예, 결정권 발동 시점에 따라서 진압 경찰과 예방 경찰로. 그래서 예방 경찰은 사전에, 진압 경찰은 사후에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특별히 지문에 나올 수 있는 것이 타인에게 똑같은 뭐 정신착란자라고 하더라도 정신착란자를 사전에 경찰권 발동하면 예방 경찰이고 사후에 경찰권 발동하면 진압 경찰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타인에게 해를 끼칠 우려가 있어. 정신착란자가 해를 끼칠 우려가 있으면 해 끼친 건 아니잖아.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그것은 예방 경찰이고 타인에게 유해를 주고 있는 또는 유해를 준 정신착란자 보호는 진압 경찰이고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전에 사후에 예방 경찰, 진압 경찰 시즌 내. 자, 소국자 권한과 책임의 소재에 따라서 국가경찰, 자치경찰. 권한과 책임의 소재가 국가에 있으면 국가경찰, 권한과 책임의 소재가 자치단체에 있으면 자치경찰. 자, 국가경찰과 자치경찰 밑에 이제 구별을 해놨는데 이 구별이 이게 행정학 문제예요. 여러분 행정학은 똑똑 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이렇게 보면 이렇고 저렇게 보면 저렇고 사회 현상이라는 거지. 그렇죠. 행정이라는 것이 사회를 이끌어가고 또 이 사회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것이 이제 행정학이기 때문에 이 사회 문제라는 것이 그냥 똑똑 떨어지지가 않아요. 그래서 이 국가경찰과 자치경찰 문제가 나오면 어떤 특정한 지문에 대해서 배경 거기에서 전제로 하고 있는 배경이 있는 것이죠. 그 배경을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어떤 하나의 사실이 반드시 장점만 돼 아니에요. 단점이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서술을 다른 식으로 서술할 수가 있어요. 그걸 생각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 보시면 먼저 국가경찰은 능률성 위주죠. 자치경찰은 민주성 우선한 그런 제도고요. 자, 국가경찰의 장점을 보시면 능률성, 기동성, 그다음에 전국적 통계 정확성이 나오죠. 자, 통계가 전국적 통계 정확성 하니까 국가경찰이 유리하고 장점인 것이지 특정 지방 경찰의 통계를 하면 특정 지역에서만 뭐 문제가 되는 특정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가 나머지 육지는 괜찮고 제주도에서만 막 마약 범죄가 엄청 일어나. 그 제주에서만 일어나는 마약 범죄 통계는 어디서 잘 잡을 수 있어? 자치경찰제를 운영해야 더 그 통계를 잘 딸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통계라고 해서 무조건 국가경찰의 장점이 아니라 전국적 통계라고 하면 국가경찰의 장점이고 특정 지역의 뭐 치안 수요, 특정 지역의 치안 통계라고 얘기해 버리면 그건 자치경찰이 더 잘 뽑을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타 경찰기관과의 협조 조정 용이한 것이 국가경찰의 장점입니다. 자, 여기서 타 경찰기관의 협조 용의만 있는 것이 아니라 타 국가기관과의 협조 용의도 국가경찰의 장점입니다. 즉 우리 경찰기관끼리 협조하는 것이 아니 국가경찰일 때 같은 뿌리니까 협조하는 것이지 자치경찰제가 진짜 막 제대로 지금 자치경찰은 무늬만 자치경찰이에요. 제주 자치경찰 빼고 지금 전국적으로 도입된 자치경찰은 아니 자치경찰제가 시행됐는데 경찰 공무원은 다 국가경찰 공무원이야. 뭐야 이거? 완전 무늬만 자치경찰제, 무늬만 자치경찰제. 여러분들 잘 생각해 보시면 지금 자치경찰제 전면적으로 도입된 것이 무늬만 자치경찰이에요. 그냥 경찰 사무를 기존의 경찰 사무를 기존의 국가경찰 사무를 국가경찰 사무와 자치경찰 사무로 사무만 분류해놨지 담당하는 경찰 공무원은 다 국가경찰 공무원이에요. 누군가 우리 수사권 가져오면서 공용 경찰을 그대로 놔두면 안 돼서 쪼개야 된다라고 해서 자치경찰제 도입한 거거든요. 그 안에서 누군가는 머리를 엄청 써가지고 안 뺏기려고 막 어떻게든 해서 만든 것이 지금의 자치경찰제입니다. 자, 그런데 전면적으로 진짜 제대로 된 자치경찰 공무원이 엄청 나오는 지금은 자치경찰 공무원이 제주 자치경찰이 있지 않습니까? 제주 옛날에 2006년도에 도입된 제주 자치경찰만 자치경찰 공무원이고 나머지는 다 자치경찰 공무원이 없어요. 다 국가경찰 공무원이 국가경찰 사무, 자치경찰 사무를 다 하는 거야. 무늬만 자치경찰제에 도입된 거예요. 그런데 전면적으로 자치경찰제가 진짜 제대로 도입된다. 그러면 전북경찰하고 충남경찰하고 협조할 것 같아요? 야, 니네 우리는 같이 근무할 가능성이 없는데 같이 근무할 가능성이 없는데 아예 그냥 따로따로인데 왜 협조를 하냐고. 국가경찰이어야 경찰청 안에 한 뿌리고 또 언제든 청 바꿔서 움직일 수도 있는 것이고 또 옆에 청 사람이 우리 청으로 또 올 수도 있는 것이고 그러니까 협조가 되는 것이죠. 자치경찰에서는 경찰 기관들과 협조가 안 되죠. 또 타 국가기관과의 협조도 마찬가지입니다. 국가경찰은
타 국가기관과 협조가 잘 되죠. 왜? 경찰청이 딱 나서서 그냥 협조하면 협조가 되죠. 왜? 경찰청이 경찰을 제대로 대표하니까 경찰청하고만 협의를 하면 그 협의가 지켜지겠지. 그래서 타 국가기관과 협조가 잘 되죠. 그러나 자치경찰에서는 야 경찰이 막 18개로 쪼개져 있는데 누구랑 어떻게 협조해? 협조할 이유가 있어? 나중에 다시 만날 이유가 없는데 경찰청은 딱 그냥 전체로 하나로 묶여 있으면 업무적으로 연관된 경우가 많이 생기겠죠. 타 국가기관도. 그러나 하나씩 쪼개 있으면 아유 타 국가기관에서 경찰 뭐 제주경찰 저기 전북경찰하고 연결하기가 어렵죠. 그래서 여기 타 경찰기관의 협조 조정 용의가 국가경찰의 장점인데 여기서 타 경찰기관도 되지만 타 국가기관도 됩니다. 타 국가기관의 협조 용의도 국가경찰의 장점이고요. 자, 자치경찰로 넘어오시면 민주성이고요. 자, 3번에 개혁이 용이에요. 자치경찰이 개혁이 용이합니다. 이게 어떤 측면에서 얘기하는 거냐면 이 논리에 전제가 있어. 전제가 뭐냐면 작으니까 고칠 수 있는 거죠. 자치경찰은. 국가경찰은 큰데 싸그리 고치기가 어려운 것이죠. 자, 그러나 이것도 역시 표현하기를 전국적 경찰 개혁 이렇게 해버리면 자치경찰제에서 전국적 경찰 개혁을 하면 얼마나 어려워요. 다 쪼개져 있는데 그걸 전국적으로 쓰고치려면 얼마나 어려워. 경찰청 차원에서 쫙 국가경찰을 운영하고 있어요. 전국적 경찰 개혁이 훨씬 더 용이하죠. 그래서 전국적 경찰 개혁이라고 하면 또 달라지는 거예요. 내용이. 그것은 국가경찰이 더 유리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 그냥 아무 얘기 없이 그냥 경찰 개혁이 용이해. 이 표현은 작으니까 작은 거 그냥 개별적으로 분리되어 있는 자치경찰 작으니까 우리만 딱 고치기 쉬운 것이죠. 큰 것을 고치려면 어렵고 작은 것을 고치려면 쉬운 것이죠. 그런 측면에서 얘기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표현을 다르게 해서 뭐 전국적 경찰개혁 이런 식으로 표현해버리면 자치경찰이 아닙니다. 그건 국가경찰로 가야 됩니다. 그래서 표현이 좀 달라질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해 주셔야 되고요. 자, 아래 5번에 평시경찰과 비상경찰. 평시경찰은 그냥 평상시에 우리 보통 경찰이 하는 치안을 말한 거고요. 비상경찰은 계엄령 선포됐을 때 계엄령 선포되면 계엄군이 경찰도 접수해버립니다. 그래서 파출소는 중사가 접수하고 뭐 경찰서는 대위가 접수하고 막 그렇습니다. 어쨌든 간에 그렇게 특별할 때 경찰을 비상경찰이라고 하고요. 자, 고등경찰과 보통경찰. 이 고등경찰과 가장 유사한 말이 사상경찰, 안보경찰 이런 것이 가장 유사한 말입니다. 그래서 고등경찰이라고 하면 사회적 가치나 이익에 따른 구분인데 여기서 말하는 사회적 가치나 이익이 뭐냐면 사상, 정치 질서 이런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사상, 정치 질서를 지키려고 하는 것이 고등경찰. 그냥 일반 치안을 지키려고 하는 것이 보통경찰. 그렇습니다. 자, 1번 끝을 보시면 프랑스에서 유래됐대요. 왜 그래? 여러분 유럽의 프랑스 지도를 한번 봐보세요. 프랑스가 전 세계적으로는 엄청난 강대국이죠. 그러나 유럽 안에서는 우리나라랑 꼭 비슷하죠. 우리나라도 지금 세계적으로 엄청 강대국이죠. 세계 10대, 12대 강국이니까 세계 나라가 한 200개 있지 않습니까? 200개 중에서 12위 하면 뭐 엄청난 강대국이죠. 우리나라도 전 세계적으로 엄청난 강대국이지만 우리나라 바로 옆에 일본, 중국, 러시아 초강대국들이 우리나라 옆에 붙어있죠. 그래서 살기 힘든 나라가 돼버린 것이죠. 프랑스도 마찬가지입니다. 프랑스도 전 세계적으로 엄청난 강국이지만 프랑스에는 왼쪽으로 영국, 위쪽으로 독일, 밑으로 뭐 이탈리아부터 시작해서 뭐 쫙. 그래서 프랑스가 나라 자체를 유지하기가 엄청 힘든 나라였죠. 그래서 프랑스는 옛날부터 국가를 지키고 국가의 사상을 지키고 이런 것들이 엄청 발전한 것이죠. 그래서 여기 고등경찰이 뭐예요? 안보경찰, 사상경찰입니다. 그래서 프랑스가 국가 자체를 지키기가 어렵기 때문에 이렇게 옛날부터 막 첩보활동, 보안 이런 것들이 엄청 강조된 것이죠. 그래서 프랑스에서 유래가 됐고요. 자, 3번에 우리나라에서는 경찰이 고등경찰과 보통경찰을 함께 관장하고 있다. 보통경찰기관이 경찰청에서 안보 수사고 우리 간첩 잡는 거 지금 이제 안보 수사권을 우리 경찰한테 다 넘어와 버렸잖아요. 나 이것은 아닌 것 같은데 국정원은 뭐 하냐 그러면 그렇죠. 저기 좋은 것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또 이 보안 안보 기능은 뭐 우리나라가 분단 국가잖아요. 그래서 이 북한이라는 것이 대한민국의 형제죠. 당연히 언젠가는 통일을 해야 될 형제지만 그러나 적인 것도 분명한 사실이죠. 그래서 이 군만이 아니라 경찰이 엄청 인원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경찰도 당연히 안보 기능을 함께 역할을 담당해야죠. 그러나
야, 그거를 안보 수사를 경찰이 다 해요. 와, 그건 진짜 아닌 것 같아. 저 국정원도 함께 해야 되는데. 근데 어쨌든 간에 우리나라는 경찰이 안보 수사 기능도 굉장히 광범위하게 수행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고등경찰과 보통경찰을 보통경찰위원회에서 함께 관장하고 있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요. 자, 그 밑에 일반적인 고등경찰 기관으로서는 국정원을 가지고 있고요. 자, 아래 질서경찰과 봉사경찰은 경찰 활동의 질과 내용에 따른 구분이죠. 그래서 질질봉입니다. 경찰 활동의 질과 내용에 따라서 질서경찰, 봉사경찰. 여기서 경찰 활동의 질과 내용이 뭐야? 권력적이냐 비권력적이냐 그거 그냥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권력적인 경찰, 질서 경찰, 서비스 경찰, 봉사 경찰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넘어가서 자, 경찰의 임무 및 관할을 볼게요. 자, 실정법상 경찰의 임무는 어디에 규정되어 있어요? 국자법에 규정되어 있습니까? 경지법에 규정되어 있습니까? 국자법, 경지법 규정이 똑같죠. 똑같지만 원래 조직법의 임무가 규정되어 있는 겁니다. 조직법에 그 조직의 큰 틀과 그 조직 및 세부 기관들의 임무를 규정한 것이 조직법이에요. 그래서 우리 경찰 임무는 그냥 국자법 3조를 가지고 얘기해야 됩니다. 원칙적으로. 근데 국자법 3조하고 똑같은 것이 경지법 2조에 규정돼 있어서 그러는 것이지 우리 경찰 임무는 조직법을 가지고 얘기해야 되는 것이죠. 자, 국자법을 보시면 먼저 경찰의 임무는 다음 각호와 같다. 제가 높아심에서 하나 말씀드리는데 이게 옛날에 국가경찰이었어요. 옛날에 국가경찰 임무. 옛날에 이제 다 국가경찰일 때 지금도 경찰 공무원은 다 국가경찰 공무원이지 제주자치경찰만 빼면. 그러나 지금은 국가경찰 사무와 자치경찰 사무로 이제 분류가 됐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이 자치경찰제가 전면 이걸 저 2020년 자치경찰제 도입하면서 그걸 갖다가 자치경찰제가 전면적으로 도입됐다 얘기해요. 이렇게 표현합니다. 자치경찰제가 전면. 왜냐하면 2006년도 제주자치경찰 도입한 것이 제주도에만 자치경찰 도입한 것이고 지금 2020년에 자치경찰 도입한 것은 전면적으로 자치경찰 도입됐다 얘기합니다. 그러나 경찰 공무원은 국가경찰 공무원밖에 없어. 그러나 사무 자체가 국가경찰 사무, 자치경찰 사무 이렇게 구분을 해놨지 않습니까? 그래서 각종 법령이 바뀌었어. 어떻게 바뀌었냐면 우리 저 국자법상 경찰의 임무가 옛날에는 국가경찰의 임무는 이렇게 나갔었어요. 근데 경찰이 국가경찰 사무도 담당하고 자치경찰 사무도 담당하기 때문에 이제는 경찰의 임무는 이렇게 바뀌었어요. 대신 그냥 경찰이 아니라 국가경찰로 표현을 해야 되는 것이 있죠. 국가경찰위원회하고 경찰청장은 국가경찰위원회하고 그다음에 경찰청장은 국가경찰이야. 국가경찰. 그래서 국가경찰 사무 심의 의결입니다. 그다음에 경찰청장은 국가경찰 사무를 총괄하게. 아니 국자법에서 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왜 그래? 자치경찰 사무는 시도 자경위가 있으니까 국가경찰위원회는 국가경찰 사무만 심의 의결하도록 해놨어요. 국자법 표현 보시면 그렇습니다. 국가경찰위원회 심의 의결사항을 딱 심의 의결사항도 그렇고 그다음에 국가경찰위원회를 둔다 하는 거기에서도 국가경찰 사무라고 명시로 그냥 경찰 사무가 아니라 국가경찰 사무를 심의 의결하도록 그렇게 돼 있고요. 경찰청장이 경찰을 총괄하는데 그게 국가경찰 사무만 총괄하도록 딱 규정을 하고 있어요. 왜 그래? 국가경찰 사무하고 자치경찰 사무하고 구분해 놓은 다음에 경찰청장은 자치경찰 사무를 제외한 또 국가경찰 사무 안에서 수사 사무를 제외한 사무만 지휘 감독하도록 해놨거든요. 그래서 경찰청장 총괄한다고 할 때 국가경찰 사무를 총괄하게 해놨지 경찰 사무 전체를 총괄하게끔 해놓지 않았습니다. 높아심에서 말씀드리고요. 그래서 우리 경찰 안에 국가경찰 사무와 자치경찰 사무가 다 있기 때문에 국자법 3조에서 국가경찰의 임무라고 하지 않고 경찰의 임무라고 하고요. 반대로 경찰청장이나 국가경찰위원회를 얘기할 때는 국가경찰 사무로 한정해서 이 국자법에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 점 아시고 자 우리 경찰의 임무가 국자법 3조에서 생범, 피경정, 교외, 기타죠. 생범, 피경정, 교외, 기타 8가지입니다. 8가지. 그래서 8호로 돼 있어요. 근데 경지법에서는 7호로 돼 있죠. 왜 그래? 경지법에서는 범죄 피해자 보호를 2의 2로 하나 2호 밑에 하나 더 붙여놔가지고 똑같이 8개 똑같은 내용이지만 뭐 그냥 조사 한두 개 정도만 차이 있고 실제는 완전히 다 똑같아요. 그런데
국자법은 8호 체제고 경직법은 7호 체제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밖에 공공안정과 질서 유지가 경직법에서는 7호, 국자법에서는 8호입니다. 오케이? 시험 지문에 경직법 뭐 3조 8호는 또 3조 7호는 해서 나올 수가 있어요, 여러분. 아주 치사한 새끼들 시험 문제 내면 이렇게 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점 생각해 주시고요. 자, 거기에서 국자법 3조의 3호가 범죄 피해자 보호죠. 범죄 피해자가 아니라 범죄 피해자 보호입니다. 그리고 범죄 피해자 보호가 이게 질서 유지 차원이 아닙니다. 이게 대표적인 공공복리예요. 특별히 약한 사람들을 보호해 주는 거지 않습니까? 특별히 약한 사람 중에서 이제 대표적인 범죄 피해자를 보호해 주는 것이죠. 그래서 이게 사회 질서 유지가 아니라 공공복리 차원입니다. 이게 사회적 법치국가 이념에 부합하는 조항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뭐냐면 법치국가가 있고 사회적 법치국가가 있어요. 법치국가도 사회적 법치국가도 다 국민을 위해서 만들어진 이론들입니다. 국민들을 위해서 만들어진 이론 체계예요. 법치국가는 저 국가가 국민을 마음대로 할 때 야 국가 니들 마음대로 하지 말고 법에 근거 있을 때 해. 법에 근거 없으면 국민 제발 괴롭히지 마. 이 논리가 법치국가입니다. 근데 법치국가로 국가를 운영해 보니까 이 국민을 괴롭히지 않는 것에는 맞는데 국민들 중에서 아주 열악한 입장에 있는 사람을 보호하는 데는 법치국가가 도움이 안 되는 거야. 왜 그냥 간섭하지 말라고만 하니까 국민한테 자유를 주라고만 하니까. 그래서 법치국가에서 머무르지 말고 저 열악한 입장에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추가로 적극적으로 관여하라는 것이 오늘날의 법치국가예요. 그걸 갖다가 사회적 법치국가라고 합니다. 그래서 법치국가는 소국가예요. 사회적 법치국가는 적극국가입니다. 그래서 저 약한 사람들 그냥 개입하지 않는 것이 능사가 아니라 장애인, 노인, 범죄 피해자, 여성, 이 소수자 이런 사람들한테는 국가가 적극적으로 나서서 추가적으로 보호를 해줘야 된다는 거. 그 이념이 사회적 법치국가입니다. 그래서 범죄 피해자 보호가 이게 소극적 질서유지 차원이 아니거든요. 이게 적극적인 공공복리 차원입니다. 저 불쌍한 사람들 더 도와주라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옛날 소극적 질서유지 차원이 아니라 더 적극적으로 국가 공권력을 발동해야 한다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이 그 뒤에 사회적 법치국가 이념이라는 것이 숨어 있는 것이죠. 이념적으로. 범죄 피해자 보호라는 그 개념 뒤에 사회적 법치국가라는 이념이 숨어 있다는 거 생각해 주시고요. 자, 오른쪽에 저 경직법으로 해서 보시면 제가 이제 거기다가 표현을 해 놓은 것이 우리 경직법 2조 4호, 국자법은 5조 5호에 정보 기능이 거기에 명시가 돼 있죠. 경찰의 임무로. 자, 그것이 공안 위험의 예방 대응 정보, 공안 위험의 예방 대응 정보의 수집 작성 배포죠. 공공 안녕에 대한 위험의 예방과 대응을 위한 정보의 수집 작성 배포. 옛날에는 이게 치안 정보였죠. 그래서 공안 위험 예방 대응 정보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정보국도 공공안녕 정보국으로 바꿨었어. 그래서 원래 이 공공안녕, 공안이라는 표현이 엄청 좋은 표현이에요. 공공의 안녕, 공공의 안전, 공공의 안녕 얼마나 좋은 표현이에요. 치안은 뭐죠? 다스릴 치자지 않습니까? 안전을 다스리는 것이 치안이고 그냥 공공의 안녕, 공공의 안전이 공안입니다. 공안이라는 표현이 엄청 좋은 표현이에요. 근데 우리가 그동안 못 썼었거든요. 왜? 저 중국 짱깨 새끼들 때문에 짱깨 새끼들이 공안이라는 표현을 선점했잖아요. 중국 경찰이 공안이잖아.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들 머릿속에는 공안을 공공의 안녕 또는 공공의 안전이라고 이해하지 않고 짱깨 경찰이라고 이해해. 그래서 옛날에 군사정권 시절에 막 경찰이 나서가지고 국민들 억압하고 막 검거하고 강하게 막 검거하고 이런 시절에 공안 정국이다 이런 표현을 많이 쓰고 했었거든요. 공안이라는 표현이 우리나라에서는 나쁜 표현으로 많이 썼었어. 그래서 우리나라 경찰에서도 공안이라는 표현을 가급적이면 쓰지 않고 치안이라는 표현들을 많이 썼었어요. 근데 공안이라는 표현이 엄청 좋은 표현이라니까요. 공공의 안녕, 공공의 안전, 치안보다 훨씬 더 국민의 시각에서 나타낸 표현이 공안입니다. 그래서 이 수사권 조정되면서 자치형자치 시행되면서 이 공안이라는 표현을 우리가 다시 찾아왔어. 정보국도 공공안녕 정보국으로 바꿨어요. 근데 임무조항은 그대로 공공안녕인데 우리 정보국은 지금 공공안녕 정보국에서 치안정보국으로 이번에 또 바뀌었습니다. 또 다시 치안정보국으로 다시 좀 바뀌었습니다. 어쨌든 우리 임무조항에는 공공안녕에 대한 위험의 예방 대응 정보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치안정보가 아니라 그 점 생각해 주시고 맨 끝에 그 밖에 공공안녕과 질서 유지고요. 유해 방지가 아니고요. 자, 밑에
국자법 4조에 경찰의 사무가 나옵니다. 국자법 4조에 경찰의 사무가 나오면서 옛날에 이제 다 국가경찰 사무였는데 국가경찰 사무 플러스 자치경찰 사무가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 지금 자치경찰제 도입된 것이 어떤 거냐면 자치경찰제 도입된 것이 경찰 공무원은 다 그냥 국가경찰 공무원이야. 와 장난쳐놨다고 하면 안 되는데 경찰 사무를 그냥 이대별해서 국가경찰 사무 그 다음에 자치경찰 사무로 분류를 하고 대신 국가경찰 사무 안에도 수사사무가 있고 자치경찰 사무 안에도 이제 수사사무가 있죠. 그래서 사무는 크게 이대별 해놨어요. 국가경찰 사무, 자치경찰 사무. 대신 지휘감독은 3원의 지휘감독 체계를 만들어놨죠. 그래서 수사사무를 제외한 국가경찰 사무는 경찰청장이 지휘감독을 하고 수사사무는 국수본장이 지휘감독을 하고 그다음에 수사사무를 제외한 자치경찰 사무는 시도 자경위가 지휘감독을 하도록 그렇게 좀 해놨습니다. 그래서 우리 국자법 안에 경찰 사무하면 국가경찰 사무만 있는 것이 아니라 자치경찰 사무도 있는 것이죠. 그 자치경찰 사무 안에 핵심은 뭐예요? 수사사무도 자치경찰 사무 안에 들어가 있어요. 수사사무도 자치경찰 사무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국가경찰 사무가 있고요. 자치경찰 사무가 있는데 자치경찰 사무 안에 수사사무가 들어있어. 교생경수 또는 뭐 생교경수, 교생경수, 생교경수. 그 교생경수를 밑에 풀어서 쓰면 교생다수가 돼요. 왜 그러냐면 경비 업무를 다중운집행사 관련 혼잡교통 안전관리로 이렇게 바꿔놨거든요. 그래서 다중운집행사. 그래서 경비사무를 다중운집행사 혼잡교통 안전관리사무로 바꿔놔서 교생경수 또는 교생다수 이렇게 숙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핵심은 뭐예요? 자치경찰 사무 안에 수사사무가 있는 겁니다. 그 자치경찰 사무 안에 있는 수사사무, 자치경찰 수사사무죠. 자치경찰 수사사무가 경실아 학교가 성공이에요. 경실이가 학교 안 가나 봐. 그러니까 야 학교 간 거야. 그죠? 경실아 학교가 성공 이렇게 생각해 주십시오. 그래서 경범죄, 실종아동, 아동학대, 학교폭력 등 소년범죄, 교통범죄, 가정폭력 가출인, 그다음에 성적 목적 다중이용장소 침입행위, 형법상 공연음란. 이게 자치경찰 수사사무입니다. 자치경찰 수사사무의 종류는 당연히 아셔야 돼요, 여러분. 자치경찰 사무 안에 자치경찰 수사사무가 들어가 있다는 것도 아셔야 되고 그다음에 자치경찰 수사사무가 경실아 학교가 성공이라는 것도 아셔야 되고요. 자 플러스해서 거기 2번 3번을 보시면 자 2번에 1항 2호 감옥부터 다목까지가 뭐예요? 생교경이에요. 교생경, 생교경. 그 다음에 3항에 수사사무입니다. 생교경, 수사사무입니다. 자 그래서 2항에 교생경, 감옥부터 다목까지 생교경, 자치경찰 사무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서 시도조례로 정한다. 시도조례로 정해요. 교생경의 구체적인 사항은 시도조례로 정하고 밑에 라목, 수사자치경찰 사무는 대통령령으로 정합니다. 이게 무슨 차이야? 대통령령으로 정하면 전국적으로 똑같죠. 통일적으로 정하는 것이죠. 조례로 정하면 각 자치경찰마다 다르죠. 그래서 생교경, 생안, 교통, 그 다음에 경비는 그 자치경찰 사무는 구체적인 사항이 시도청별로 좀 달라도 상관없다는 거죠. 그러나 수사는 전국적으로 똑같이 규율을 하려고 하는 것이죠. 일단 이 자치경찰제가 이제 앞으로 발전해 나가야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제가 아까 지금은 사실 무늬만 자치경찰제죠. 그냥 이걸 갖다가 자치경찰제가 전면적으로 도입됐다라고 표현을 해요. 표현을 하지만 우리는 다 알지. 무늬만 그냥 신용만 내놨어요. 그러나 한 번 이렇게 도입하면 앞으로 이제 계속 이제 갈 겁니다. 계속 우리 경찰의 사무를 저 자치 경찰로 계속 이제 뺏길 거야 앞으로. 주기적으로 몇 년 지나서 또 좀 뺏기고 몇 년 지나서 또 뺏기고 이렇게 될 거라고 저는 예상합니다. 자 그런데 일단 그렇게 규율을 할 때 자치경찰 사무 중에서 교생경은 조례로 정한다. 즉 시도청별로 조금 달라도 상관없는 것이죠. 구체적인 사항이. 그러나 수사는 전국적으로 통일적으로 대통령령으로 딱 규율하게끔 만들어 놓은 겁니다. 그래서 교생경 시도 조례로 정한다. 수사 자치경찰 사무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통일적으로 정한다는 거죠. 아셔야 됩니다. 이거. 자 오른쪽에 좀 더 세부적으로 들어가서 자치경찰 수사사무 대통령령으로 가면 자치경찰 수사사무가 뭔가 경실아 학교와 성공이 다 자치경찰 수사사무야? 경실아 학교와 성공이 대부분 자치경찰 수사사무지만 그중에서 일정한 경우는 또 국가경찰 수사사무로 빼놓은 것이 있어요. 그걸 구분할 줄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먼저 자 1호에
학교폭력 등 소년범죄 자치경찰 수사범죄죠. 경찰의 학교가 성공 학교폭력 등 소년범죄가 자치경찰 수사범죄인데 자 거기서 말하는 소년은 19세 미만이에요. 소년법상 19세 미만. 다만 그 소년이 해당 사건에서 19세 이상인 사람과 끝에 공범관계에 있는 경우는 죄된다. 즉 공범관계에 있을 때는 그 공범이 국가경찰 수사범죄이기 때문에 얘도 그냥 국가경찰 수사범죄. 즉 강력팀에서 그냥 함께 수사하도록 만든 겁니다. 자 가에 공문서 그러니까 여기 지금 어떻게 돼 있냐면 제외라는 표현이 없으면 다 자치경찰 수사범죄예요. 제외라는 표현이 있으면 자치경찰 수사범죄에서 제외되니까 국가경찰 수사범죄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공문서 위변조는 제외한다는 표현이 없으니까 자치경찰 수사범죄입니다. 오케이? 공문서 위변조. 근데 그 밑에 화살표에 통화의 위조, 살인, 존속, 살해는 소년 19세 미만이 범한다 하더라도 자치경찰 수사범위에 포함되지 않아요. 즉 국가경찰 수사범죄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공문서 위변조 엄청 심각한 것 같지만 공문서 위변조가 뭐야? 주민등록증 위조한 거, 주민등록 등본 위조한 거. 그냥 자기 뭐 어디 가서 취직하려고 아르바이트 하려고 주민등록 등본 위조했거나 이런 것도 공문서 위조잖아요. 별거 아닌 겁니다. 근데 통화 위조는 나라의 경제 질서 자체가 오그러뜨릴 수 있는 거잖아요. 엄청 중요한 건 국가경찰 수사범죄로 보는 겁니다. 그렇게 생각하셔야 돼. 또 살인, 존속살해는 엄청 중대한 범죄니까 국가경찰 수사범죄로 보는 것이고요. 그래서 지금 자치경찰 수사범죄하고 국가경찰 수사범죄하고 어떻게 구분했어? 좀 짜잘한 것은 자치경찰 수사범죄, 중요한 것은 국가경찰 수사범죄 이렇게 구분을 해놨어요. 그래서 소년 범죄라고 하더라도 공문서 위조 변조는 그냥 자치경찰 수사범죄, 뭐 주민등록 등본 조금 위조한 거. 그러나 통화를 위조했어? 나라 질서 자체가 무너뜨릴 수 있는 거니까 국가경찰 수사범죄가 되는 것이고 살인, 존속살해도 너무 심하니까 국가경찰 수사범죄가 되는 것이고요. 자 3호에 교통사고, 교통 관련 범죄 자치경찰 수사범죄죠. 경찰의 학교가 성공. 그래서 교통사고, 교통 관련 범죄가 자치경찰 수사범죄인데 이제 제외되는 것은 국가경찰 수사범죄죠. 그래서 고속도로에서 발생했어. 그럼 제외니까 국가경찰 수사범죄가 되는 것이죠. 또 저 밑에 가의 맨 끝에 도주했어. 뺑소니. 자 도주 제외니까 국가경찰 수사범죄고요. 그 밑에 특가법상 도주 취하상도 뺑소니니까 제외됩니다. 제외되면 국가경찰 수사범죄죠. 그래서 교통 관련해서는 고속도로에서 발생한 거 또 뺑소니는 국가경찰 수사범죄로 됩니다. 자 6호에 가출인 관련해서 자 가출인 그다음에 실종 아동 등 관련 수색 범죄 이게 자치경찰 수사범죄입니다. 경실아 실종 아동 그다음에 뭐 학교 가출인 가정폭력 다 자치경찰 수사범죄예요. 자 근데 가의 끝에 다만 1호부터 5호까지 또는 남옥의 범죄 1호부터 5호까지 그다음에 남옥의 범죄가 뭐예요? 이게 자치경찰 수사범죄예요. 그것이 아닌 범죄로 인해서 즉 국가경찰 수사범죄로 인해서 실종된 경우는 제외된다. 이 말이 뭔 말이냐면 강력사건으로 실종됐어. 강력사건을 원인으로 해서 실종됐어. 그러면 국가경찰 수사범죄가 되는 겁니다. 실종은 자치경찰 수사범죄예요. 근데 그 실종이 강력범죄로 인해서 실종됐어. 그러면 국가경찰 수사범죄가 되는 것이죠. 그리고 나는 제외된다는 말이 없어. 뭐냐면 나의 실종 아동법상 범죄는 다 자치경찰 수사범죄입니다. 그냥. 오케이? 실종 아동법상 각종 뭐 저기 미신고 보호행위 그다음에 뭐 개인 위치정보 목적의 이용 그다음에 경찰 관사장 개인 위치정보 등 제공 요청 거부 이거 전부 다 실종 아동법상 범죄는 다 자치경찰 수사범죄입니다. 왜 제외된다는 말이 없으니까 다 자치경찰 수사범죄입니다. 넘어가서 경찰의 기본적인 임무를 볼게요. 자 경찰의 기본적인 임무 먼저 첫 줄에 경찰의 임무는 조직법상 경찰기관을 전제로 한 개념입니다. 조직법상 경찰기관을 전제로. 왜냐하면 잘 생각해보시면 이 경찰의 기본적 임무에 뭐가 들어가? 사회공헌령과 질서에 대한 위헌 방지. 다음 장으로 넘어가면 범죄 수사, 그다음에 경찰 서비스 활동까지 다 들어갑니다. 즉 경찰의 임무 전체가 들어가는 거죠. 경찰의 임무 전체를 큰 틀에서 크게 세 가지로 구분한 것이죠. 사회공헌령과 질서에 대한 위헌 방지, 범죄 수사, 서비스, 경찰의 임무를 다 넣습니다. 그러니까 행정조직법상 경찰기관을 전제로 한 개념인 것이죠. 성질을 중심으로 얘기하는 것이다. 경찰의 기본적 임무하면 경찰의 전체 임무를 큰 카테고리에서 다 들어가야지. 경찰의 기본적 임무하면. 그래서 그것이 행정조직법상 경찰기관을 전제로 한 개념이에요. 그냥 성질상 경찰이 아니고 성질상 경찰은 이 중에서 뭐야? 딱 사회공헌 안정과 질서에 대한 위헌 방지. 이게 실적임의 경찰이잖아요. 그것만이 성질상 경찰이기 때문에
경찰이 기본적 임무하면 그것만 가지고 얘기하면 안 되고 수사권, 서비스까지 함께 얘기해 경찰의 임무가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걸 갖다가 행정조직법상 경찰기관을 전제로 한 개념. 즉 보통 경찰이 하고 있는 경찰 임무 전체를 다 얘기하는 것이 경찰의 기본적인 임무입니다. 자, 그중에서 궁극적인 임무가 뭐야? 성질상 경찰, 실적인 경찰. 그래서 여기 사회공의 안정과 질서에 대한 위험 방지가 경찰의 궁극적 임무라고 그 뒤에 이제 표현이 돼 있죠. 첫 줄에 뒤에. 이게 성질상 경찰이 당연히 궁극적인 임무죠. 여기서 성질상 경찰이 뭐요? 사회공의 안정과 질서에 대한 위험 방지가 실적 의미의 경찰. 성질상 경찰. 그러니까 그것이 궁극적인 임무인 것이죠. 표현을 그렇게 합니다. 자, 그래서 실질적인 의미의 경찰인 사회 공의 안전과 질서에 대한 위험 방지, 경찰의 임무 중에 경찰의 기본적 임무가 사회 공의 안전과 질서에 대한 위험 방지, 수사, 서비스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이죠. 그게 우리 경찰 기관이 담당하는 것이죠. 경찰 기관이 담당하고 있는 임무, 사회 공의 안전과 질서에 대한 위험 방지, 수사, 서비스. 자, 그 중에서 궁극적인 임무라고 하는 즉 성질상 경찰인 사회 공의 안전과 질서에 대한 위험 방지를 해부해 보는 겁니다. 해부하면 거기서 개념이 세 가지가 있거든요. 뭐냐면 사회 공공의 안녕, 그다음에 공공 질서, 그다음에 위험 이렇게 세 가지가 있죠. 자, 그런데 이게 사회 공공의 안녕에 대한 위험의 방지, 질서에 대한 위험의 방지, 다 사회 공공의 안녕과 질서가 다 위험에 다 걸리죠. 오케이? 자, 걸리면서 학자들이 딱 이렇게 구분을 해놨어. 사회 공공의 안녕은 성문 규범의 총체, 그다음에 공공 질서는 불문 규범의 총체 이렇게 해놨습니다. 이렇게 구분하면서 성문 규범의 총체, 불문 규범의 총체 거기에 대한 위험의 방지가 경찰의 직무를 이렇게 경찰의 임무로 그렇게 이제 잡아놓은 것입니다. 자, 사회 공의 안녕, 성문 규범의 총체인데요. 사회 공의 안녕을 세부적으로 쪼개서 얘기를 합니다. 세부적으로 쪼개서 얘기할 때 법질서의 불가침성, 그다음에 국가 존립 쓰실 필요 없습니다. 거기 적혀 있으니까 존립 기능의 불가침성, 그다음에 개인의 권리, 개인의 권리 보호 이렇게 법질서, 국가, 개인을 세 가지를 얘기합니다. 자, 이 중에서 제1 요소를 볼까요? 여기서 제1 요소라고 하면 가장 중요한 것을 얘기하는 것이죠. 사회 공의 안정이라는 명목으로 지켜야 할 이 세 가지인데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이 뭐예요? 법질서가 가장 중요하다고 얘기합니다. 그냥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학자들이 얘기하기 나름이지 뭐. 이거 완전 추상적인 가지고 수상적인 것으로 얘기하기 때문에 얘기하기 나름이에요.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법질서를 지킴으로써 국가도 지키고 개인도 지킬 수 있는 거죠. 법질서가 다 좀 포괄적인 성격이 있는 거죠. 법질서를 지킴으로써 국가도 지키고 개인도 지킬 수 있으니까 법질서가 가장 으뜸되는 제1의 요소가 되는 것이죠. 자, 추가로 하나 더. 국민의 생명, 신체, 재산의 보호는 이 사회 공공의 안녕 개념과 비교했을 때 어떤 것이 더 큰 개념이야? 여기 없죠. 지금 국민의 생명, 신체, 재산 보호. 어딘가에 있겠지. 사회 공공의 안녕을 세부적으로 분리했을 때 법질서, 국가, 개인이니까 이 안에 국민의 생명, 신체, 재산 보호가 어딘가에 어디 있어요? 여기 개인 내 안에 들어가 있죠. 그래서 사회 공공의 안녕이 국민의 생명, 신체, 재산 보호보다 더 상위 개념이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반대로 쓰면 틀리는 거죠. 반대로 국민의 생명, 근데 우리 논리적으로는 그냥 이런 논리적인 전개 없이 그냥 논리적으로 국민의 생명, 신체, 재산 보호가 공공의 안녕 질서보다 더 상위 개념이다 하면 그럴싸하죠. 국민의 생명, 신체, 재산 보호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 같아. 그러나 그런 식으로 표현하지 않습니다. 여기 논리체계에서는 경찰의 임무 논리체계에서는 사회 공공의 안녕, 질서, 위험 딱 이렇게 얘기하면서 사회 공공의 안녕에 법질서, 국가, 개인이라고 얘기해버려요. 국민의 생명, 신체, 재산 보호는 어디로 했어요? 개인의 권리 법익 보호에 들어가 있죠. 그래서 공공의 안녕 안에 있는 개인에 숨어 있기 때문에 공공의 안녕이 국민의 생명, 신체, 재산 보호보다 더 상위의 개념, 더 높은 개념, 더 큰 개념이 돼버리는 겁니다. 그 점을 좀 숙지해 주시고, 자, 사회 공공의 안녕은 성문규범의 총체고 공공 질서는 불문규범의 총체이기 때문에 불문규범이 뭐예요? 문서화되지 않은 것이죠. 그래서 공공 질서라는 개념은 불명확하고
불확실하고. 그다음에 공공질서 개념은 오늘날 줄어들고 있어, 늘어나고 있어? 우리 경찰하기 왜 힘들죠? 법령 규칙 엄청 만들어대고 엄청 고쳐대고 하니까 우리가 힘든 거죠. 그래서 오늘날 이걸 갖다가 전면 규범화 추사라고 합니다. 막 법률 엄청 만들고 행정규칙 엄청 만들죠. 국회의원 평가, 업무 평가할 때 법령을 몇 개 만들고, 법률을 몇 개 만들고, 법률을 몇 개 개정안을 제출하고 이런 걸 갖다가 국회의원 평가합니다. 저는 잘못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국회의원들이 막 법률 뜯어 고치려고 막 혈안이 돼 있어요. 국회의원들이 일정한 시점 되었습니까? 자기 아는 사람들, 좀 똑똑한 사람들한테 어느 법령 좀 고칠 거 없느냐 해서 막 보냅니다. 그래서 그거 막 보내주면 진짜로 고쳐져 있어. 그게 다 의정 평가할 때 다 그렇게 들어가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날 법령이 엄청 막 제정되고 고쳐지고 막 하는 것이 하나의 추세입니다. 그러니까 성문 규범이 막 계속 제정되고 고쳐지고 하면 불문 규범이 설 자리는 없겠죠. 그래서 오늘날 공공질서 개념은 전면 규범화 추세에 따라서 공공질서의 적용은 줄어들고 있다, 축소되고 있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자, 그래서 한번 보시면 자, 공공의 안녕 둘째 점에 일부는 개인, 일부는 국가 등 집단과 관련되는 이중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왜? 공공의 안녕 그 개념 안에 법질서가 있고 국가가 있고 개인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개인하고도 연결되고 또 집단하고도 연결되는 개념이 공공의 안녕이고요. 자, 마지막 점에 공공의 안녕은 국민의 생명, 신체, 재산 보호를 포함하는 상위 개념이다. 이 표현 일부러 잘 숙지하셔야 돼요. 왜 그래? 우리 머릿속에 국내 생명, 신체, 재산이 뭐가 가장 중요하지 이렇게 생각이 머릿속에 들어가 있어. 그래서 이걸 일부러 생각하지 않으면 시험장에서 지문에 나왔을 때 반대로 서술해 버리면 확 그냥 헷갈려 버립니다. 근데 우리가 지금 경찰의 임무를 얘기할 때 공공의 안녕, 질서, 위험 딱 얘기하면서 공공의 안녕에 법질서, 국가, 개인, 국민의 생명, 신체, 재산 보호는 없어요. 어딘가 있겠지. 개인 안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개인보다 더 큰 개념이 공공의 안녕이기 때문에 개인의 권리 법익 보호를 포괄하는 것이 공공의 안녕 개념이기 때문에 국민의 생명, 신체, 재산 보호가 공공의 안녕 안에 숨어 있는 것이죠. 그래서 공공의 안녕이 더 큰 개념, 상위 개념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특별히 좀 알아주셔야 되고. 자, 법질서, 국가, 개인이 나오는데 제1 요소가 법질서입니다. 그래서 법질서를 수호함으로써 국가도 지키고 개인도 지킬 수 있다라고 좀 머릿속에 좀 돌려주시고, 자, 법질서의 불가침성을 얘기할 때 공법 규범이 있고요, 사법 규범이 있습니다. 공법 규범에 대한 위반은 이게 각종 행정 법령을 얘기합니다. 이 공법 규범에 대한 위반은 일반적으로 공공 안녕에 대한 위험으로 생각됩니다. 그러니까 견제권 발동할 수 있는 것이죠. 근데 밑에 사법 규범에 대한 위반은 사법 규범이 민법 규범을 얘기합니다. 민법 규범. 사법 규범은 자, 원칙적으로는 경찰 개입 영역이 아니지만 맨 끝에 경찰 원조 없이는 법을 실현시키는 것이 무효화되거나 사실상 어려워질 경우 경찰 개입이 가능하다. 그래서 보충성 원칙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게 어디서 온 개념이야? 행정법에서 온 개념입니다. 네, 이걸 좀 설명을 네, 그 유명한 그 서울대 박지원 교수의 유명한 행정법 사례가 있거든요. 휴대폰 손괴 사건. 그래서 뭐냐면 그 의자에 어떤 사람이 앉아 있어요. 이렇게 앉아 있다가 옆에 휴대폰을 이렇게 놓은 거야. 근데 다른 사람이 와서 딱 앉아 버린 거예요. 휴대폰이 깨졌어. 이 사람이 이제 물어달라고 하죠. 그러니까 이 사람이 뭐라 그러냐면 물어줄게요. 지금은 돈이 없어. 갈라 그래. 경찰에 신고했어. 경찰이 나왔어. 여러분, 이게 일부러 깼으면 고의 손괴는 이제 재물손괴를 처벌하지만 과실손괴는 형사상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냥 이걸 물어줘야 할 의무만 있는 것이죠. 경찰차 출동했더니 일부러 깨지 않은 것은 증명이 됐어. 그때 이 사람이 또 얘기하는 거죠. 제가 물어줄게요. 근데 지금은 없어요. 갈게요. 그럼 그냥 보내줘야 돼. 민사관계라서 그냥 보내줘야 돼요. 서울대 그 박지원 교수가 이 유명한 휴대폰 손괴 사건입니다. 이러면서 그 교수가 한 얘기가 그거예요. 경찰이라는 것이 공법 영역에 관여하는 것이죠. 이 사법, 민법 영역에는 관여하지 않는 것이죠. 그러나 경찰이 어떤 도움을 주지 않으면 민사상으로 해결할 가능성이 없죠. 이 새끼 그냥 가면 어떻게 해? 가면 이름이 알아 뭘 알아? 이런 경우에는 이런 걸 갖다가 이제 보충성 원칙이라고 합니다. 보충적인 경우는 다른 수단으로
해결할 수 있는 가능성이 아예 없는 경우, 이 사람 인적 사연이라도 알아야 재판이라도 걸어가지고 그 돈을 받는 거지 않습니까? 그럴 가능성도 아예 없는 이런 상황에서는 경찰권을 개입해야 된다. 이것이 바로 보충적으로 다른 수단으로 안 될 때는 경찰권이 민사 영역에도 개입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이 보충성 원칙입니다. 다만 행정법에서는 거기서 논의가 멈춰버렸어. 다른 방법이 없잖아. 그죠? 경찰이 개입한다 그러는데 경찰이 어떻게 개입해야 돼? 딱 할 수 있는 얘기는 이겁니다. 저도 현장에서 이런 일을 많이 했어요. 근데 저는 이 논리를 알고 있죠. 그래서 여러분, 경찰권 개입한다는 것이 완전히 완벽하게 권리 구제를 해주는 것이 경찰이 개입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 직무유기 얘기할 때도 그러지 않습니까? 어떤 식으로든 개입했으면 직무유기가 거의 안 됩니다. 완벽하게 도와주지 않았다 하더라도 어떤 식으로든 개입했어. 직무유기가 안 되는 거예요. 이런 상황에서도 경찰이 어떻게 개입해? 해볼 만큼 해보는 것이죠. 부신고문이라도 해보고, 그래서 그 사람 주민등록번호라도 좀 보여달라고 해서 내 수첩에다 좀 적어놓고, 그러면 가능성이 생기는 거죠. 왜 그래? 내 수첩에다, 경찰 수첩에다 주민등록번호를 이 사람 적어놔. 그러면 이 사람한테 가르쳐줄 수는 없죠. 개인 정보를 막 마음대로 가르칠 수는 없죠. 그러나 이 사람이 휴대폰 깬 것을 못 받으면 재판을 청구하면서 판사님한테 그때 경찰관이 상대방 주민등록번호 수첩에다 적는 것 같더라. 그걸 찾아보면 이 사람 주민등록번호 알 수 있다라고 해서 추적해서 이 사람한테 돈 받을 수 있지 않습니까? 휴대폰 하나 때문에 그렇게까지 하지는. 그러나 논리적인 가능성이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 경찰이 이런 예외적인 상황에서는 보충적으로 경찰권을 개입한다는 것이 행정법 시각입니다. 그러나 행정법 논리는 이제 거기서 멈춰 있습니다. 거기서 경찰권을 어떤 식으로 개입해야 되느냐, 행정법도 몰라. 우리는 조금은 알죠. 우리는 어떻게든 부신검이라도 하고 또 한번 설득 한번 해보고, 당신이 가면 이 사람은 어떻게 이걸 받느냐. 그래서 여기서 해결하는 것이 맞다. 강제는 못하지만 이 정도 좀 얘기라도 좀 하고, 이런 식으로 하고 나서 이 사람이 못 받더라도 경찰력은 어느 정도 개입을 한 것이죠. 그래서 그걸 얘기하는 것이 보충성의 원칙입니다. 자, 두 번째, 국가의 존립과 기능의 불확실성이 있고요. 세 번째, 개인의 권리와 법익의 보호까지 이 공공의 안녕에 들어갑니다. 자, 개인의 권리와 법익의 보호를 보시면 경찰은 인간의 존엄성, 명예, 건강, 자유 등 개인적 보호뿐만 아니라 사유재산적 가치 또는 무형의 권리도 보호합니다. 보호해요. 이걸 생각하시면 됩니다. 지적재산권 관련해서 우리 저작권법 위반하면 막 고소고발 엄청 들어오지 않습니까? 우리 그냥 경찰이 완전 그냥 시다발이 돈 것처럼 저작권법 위반해서 딱 막 전국적으로 막 몇백 명, 몇천 명 고소하면 우리가 다 수사해가지고 처벌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처벌 안 받으려고 또 막 합의하고 막 하는 것들, 우리가 저작권까지 보호해 주는 활동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걸 갖다가 사유재산적 가치 또는 무형의 권리도 보호하는 것이고요. 다만 경찰의 원조는 잠정적 보호에 국한하고 최종적 보호는 법원에서 하는 겁니다. 즉 저작권법을 위반했어. 우리는 형사처벌을 하는 것이지 그 저작권법 위반한 거 배상해 주라라는 것은 우리는 못하죠. 다만 자기들이 처벌받기 싫어가지고 합의한 다음에 합의했어요라고 하면 이제 반의사 불벌이니까 처벌하지 않는 것은 사실상의 효과인 것이고, 우리가 돈 줘라 안 줘라 이런 것은 못하죠. 싸움이 났다고 신고가 들어와. 경찰이 현장 가면 싸우지 못하게 하죠. 싸우지 못하게 하고 당신 때리면 처벌한다고 얘기도 하고. 그러나 그 싸움의 원인이 돈을 안 갚아서 싸웠어. 이 사람아, 당신 3천만 원 안 갚았으니까 3천만 원에 이자 연 5% 해가지고 3,830만 원 줘. 이렇게는 못하죠. 싸우는 걸 말릴 뿐이에요. 그냥 싸우는 거 말리고, 싸우면 제지하고 형사처벌 기소를 붙일 뿐이지, 우리가 얼마 줘. 이 사람이 권리 구제를 받으려면 빌려준 거 다 받아야 권리 구제가 되는 거잖아요. 거기까지는 못하는 거지. 다만 현재 두드려 패고 막고 이런 것은 못하게 막고 제지하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것을 갖다가 경찰의 원조는 잠정적 보호에 국한한 것이고 최종적 보호는 법원이 하는 것이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자, 공공질서는 불문규범의 총체죠. 그래서 니은의 상대적, 유동적, 불확실한 개념이고, 불문규범이니까 문서화되지 않았으니까 당연히 상대적이고 유동적이고 바뀔 수 있고 그런 것이죠. 자, 디귿의 모든 생활관계에 대한 전면 규범 추세에 따라서 공공질서 적용 요지는 점차 축소되고 있다. 아래 유형을 좀 보겠습니다. 여기에서 우리 경찰학 맨 앞쪽에서 가장 헷갈리는 것이 위험 개념이에요. 엄청 헷갈려. 자, 위험 먼저 위안손, 제가 좀 장난을 좀 쳐놨습니다. 위험 안에 손해가 있는 것이죠. 그거요. 위험 안에 손해. 즉
위험의 개념 정의 안에 손해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반대는 성립하지 않아요. 그래서 위험이라는 개념이 뭐냐면 가까운 장래의 공고 환경이나 질서에 손해가 나타날 가능성이 개개의 경우에 충분히 존재하는 상태를 위험이라고 합니다. 오케이? 위험 안에 손해가 있어요? 손해의 가능성이 위험인 것이죠. 직관적으로도 딱 맞죠. 직관적으로도 손해의 가능성이 위험입니다. 손해는 보호법익의 정상적 상태의 객관적 감소를 손해라고 합니다. 손해는 감소인 거죠. 오케이? 자, 위험은 손해의 가능성. 그러니까 위안손. 위험 개념 안에 손해가 있는 거죠. 그래서 위안손이라고 제 적은 거 위험 안에 손해 있다. 이 말이에요. 반대로 손해 안에 위험은 없어요. 손해는 감소가 손해인 것이죠. 이게 직관적으로 딱 맞습니다. 직관적으로도 위험은 손해 가능성, 손해는 감소. 개념 정의가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숙지를 해주시고, 자, 손해는 보호받는 개인 및 공동법익에 관한, 즉 보호법익에 관한 정상적 상태의 객관적 감소, 감소가 손해인 것이고요. 자, 밑에 단순한 성가심이나 불편함은 손해라고 보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손해의 가능성이 위험이고 위험할 때 경찰권을 발동할 수 있는데 단순한 성가심이나 불편함은 손해를 보지 않습니다. 이게 이거예요. 제가 시골 살다가 중학교 3학년 때 서울로 이사 왔는데 우리 집이 천호동이에요. 지금은 제가 이제 또 충청도에 삽니다. 근데 하여튼 천호동으로 이사 왔더니 저 큰 길 옆에서 살았는데 1년에 몇 번씩 옆에 시멘트를 따다다다다 뚫어요. 거기 밑에 이 설비 있잖아요. 설비, 뭐 통신 설비, 뭔 설비, 하수구 설비 막 깔려 있나 봐. 어떤 때는 한전에 가서 뚫고, 어떤 때는 뭐 또 어디서 1년에 진짜 4번 5번 뚫어요. 그거 뚫을 때 되지 않습니까? 시멘트는 막 다 연결돼 있잖아요. 뚫으면 그냥 이렇게 1년에 몇 번씩 나 미쳐버리겠어 진짜. 나 진짜 미쳐버리겠어요. 이사도 못 갔어요. 하여튼 우리 클 때까지 거기서 한 20년 이상 살았는데 그런 것은 엄청 불편하죠. 그거 신고하면 경찰이 출동해 주겠습니까? 그런 것들은 단순한 성가심, 불편함에 속하는 것이죠. 그런 것들은 우리가 굉장히 불편하긴 하지만 경찰권 개입 대상은 아니다. 자, 위험과 법익을 보시면 위험은 경찰 개입의 전제 조건이고요. 자, 여러분들 이제 여기서부터 잘 들으셔야 돼요. 잘 들으셔야 돼요. 위험이 제일 어려워요, 여기서. 자, 니은에 경찰 개입을 위해서 사실적 물리적 위험이 반드시 현실적으로 존재해야 한다면 틀린 지문이에요. 여러분 이 책 안에 뒤에다가 X 써놓은 것은 그렇게 표현하면 틀린 지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적 물리적 위험이 반드시 현실적으로 존재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왜 그래? 경찰권 발동의 전제 조건이 구체적 위험 또는 추상적 위험만 있으면 되기 때문에. 오케이? 여기 사실적 물리적 위험이 반드시 있어야 하는 것은 즉 사실적 물리적 위험이 없는 위험이 추상적 위험이죠. 그냥 위험의 가능성, 구체적 위험의 가능성이 추상적 위험이거든요. 그래서 경찰권이 개입하려면 구체적 위험 또는 추상적 위험만 있으면 경찰권이 개입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사실적 물리적 위험이 반드시 현실적으로 존재해야 되는 것은 아니에요. 자, 디귿에 위험은 보호를 받게 되는 법익에 대해 구체적으로 존재해야 되는 것은 아니에요. 왜? 경찰권이 발동하려면 구체적 위험 또는 추상적 위험만 있으면 되기 때문에. 그래서 니은 디귿이 다 뭔 말이냐면 경찰권이 발동하려면 구체적 위험뿐만 아니라 추상적 위험만 있어도 경찰권 발동할 수 있다. 이 표현입니다. 오케이? 그 표현을 잘 익숙하게 해두셔야 돼요. 자, 위험 밑에 보시면 밑에 위험의 현실성과 위험에 대한 인식이 있습니다. 이게 위험의 종류죠. 위험의 종류가 현실성 여부에 따라서 즉 구체성 여부에 따라서 현실성 여부에 따라서 구체적 위험과 추상적 위험으로 분류되고 위험에 대한 인식에 따라서 외관적 위험, 오상 위험, 위험 혐의로 구분됩니다. 오케이? 여기서 시험은 밑에 외관적 위험, 오상 위험, 위험 혐의가 많이 나오지. 근데 위에가 나올 때가 있어. 구체적 위험과 추상적 위험이 나오지. 여기서 그냥 미쳐버려. 나도 미쳐버릴 뻔했어. 나도. 보다 보면 이 새끼들 뭔 소리 막 앞주하고 뒷주하고 서술이 조금씩 달라요. 그걸 여러분 숙지해 놓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보시면 자, 구체적 위험은 구체적인 개별 사안에 있어서 가까운 장래에 손해 발생의 충분한 가능성이 존재하는 경우. 그래서 아까 위험의 개념 정의랑 비슷해요. 위험의 개념 정의랑 비슷한데 그냥 구체적인 경우에 위험이 있는 거죠. 구체적으로 위험이 있는 거지. 구체적으로 위험이 있는 것이 구체적 위험입니다. 자, 추상적 위험은 구체적 위험의 예상 가능성이에요. 구체적 위험의 가능성 정도가 추상적 위험입니다. 자, 그런데 그 밑에 이제 당구장 표시 이거지. 당구장 표시 3개. 거기다가 이거 하나까지 당구장 표시 3개하고 이거 하나를 이해하셔야 됩니다. 어떻게 이해하셔야 되냐면 자, 보시면
첫 번째 당구장. 위험은 경찰 개입의 전제 요건이나 위험이 보호를 받게 되는 법익에 구체적으로 존재하는 것은 아닙니다. 왜? 구체적으로 존재하지 않고 추상적 위험만 있어도 경찰권이 개입할 수 있으니까. 그 말입니다. 이게 아까 저 위험과 법익에 니은 디귿하고 조금 똑같은 말이에요. 오케이? 경찰이 개입하려고 하면 구체적 위험뿐만 아니라 추상적 위험만 있어도 되니까. 그래서 뭐냐면요. 여러분 저기 무단횡단이 있는데 무단횡단이 두 가지로 얘기할 수 있죠. 하나는 오현웅이 막 엄청 번잡한 뭐 10시 사람들이 출퇴근할 때 9시에 신림동 사거리에서 무단횡단을 하고 있어. 이게 구체적인 위험이죠. 딱 위험하잖아. 그죠? 오현웅이 구체적으로 몇 월 며칠 몇 시에 어느 장소에서 오현웅이 구체적인 사람 오현웅이 구체적인 사안에서 위험한 것이죠. 이게 이제 구체적인 위험입니다. 자, 그런데 오현웅이 뭐 밤 저기 새벽 3시에 차가 없는 도로에서 무단횡단을 하고 있어. 이게 추상적인 위험이죠. 오현웅한테 구체적인 위험이 없잖아요. 차가 하나도 없어. 저기 추석이라고 좀 생각하시고 추석에 새벽에 차가 하나도 없어. 서울에 다 시골 가가지고. 이게 추상적인 위험입니다. 자, 이때 무단횡단하면 이 사람 딱지 끊을 수 있어 없어? 끊을 수 있죠. 저렇게 무단횡단하다가 언젠가는 되지기 때문에 딱지 끊을 수 있습니다. 근데 딱지 끊으라고 만들어 놓은 것이 경찰이고 딱지 끊을 수 있어요. 그래서 경찰은 구체적 위험 또는 추상적 위험에 있어서도 경찰권을 발동할 수 있는 겁니다. 오케이? 자, 그래서 첫 번째 당구장의 위험은 경찰 개입의 전제 조건이나 위험이 보호를 받게 되는 법이 구체적으로 존재해야 되는 것은 아니야. 즉 아무 차량 없는 곳에서 오현웅이 무단횡단해도 경찰이 저작권 발동해서 딱지 끊을 수 있는 겁니다. 오케이? 자, 그런데 그래서 괄호에 경찰 개입을 위해서 사실적 물리적 위험이 반드시 존재해야 되는 것은 아니다. 이게 딱 이 사례로 바로 그냥 해결이 돼버리죠. 자, 두 번째 당구장에 경찰 개입은 구체적 위험 내지 적어도 추상적 위험이 있을 때 가능하다. 다 그냥 똑같은 말입니다. 대신 사전 배려 원칙이 적용되는 환경법 영역과는 다르다. 이 말이 뭔 말이냐면 경찰권 발동은 구체적 위험 또는 추상적 위험이라도 있어야 경찰권을 발동할 수 있죠. 추상적 위험도 없어. 경찰권 발동할 수 없죠. 그런데 환경법 영역에서는 어떤 환경법 영역은 추상적 위험이 없더라도 어떤 환경법은 한번 가닥을 잘못해버리면 먼 미래에서 완전히 잘못해버리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떤 환경 관련해서 어떤 규제하고 이런 것들은 추상적인 위험이 없더라도 좀 더 넓은 단계에서 개입할 수 있다는 거예요. 미리 좀 더 규정을 만든다든가 하면서 좀 더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환경법 영역에서는 구체적 위험, 추상적 위험 말고도 좀 더 넓게 할 수 있다. 그래서 우리 행정법에서 환경법 뭐 이렇게 미래에 큰 영향을 미치는 어떤 그런 거에 대해서는 좀 더 넓게 이 행정이 개입할 수 있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 그냥 넣어놓은 겁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 당구장에 범죄 예방 분야나 장래 위험 방지를 위한 준비행위 같은 일반적인 위험을 예방하는 조치는 구체적 위험이나 추상적 위험의 구성 요소에 의해서도 제한받지 않는다. 이게 뭔 말이에요? 맨 뒤에 풀이가 우린 지금까지 계속 경찰권 발동하려면 구체적 위험 또는 추상적 위험이 있어야 경찰권 발동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 구체적 위험이 있어야만 하는 것이 아니라 추상적 위험이라도 있으면 경찰권 발동할 수 있잖아요. 그러나 추상적 위험이라도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지금 이 개념은 뭐 이것은 구체적 위험이나 추상적 위험의 구성 요소에서도 제한받지 않는다. 이 말은 구체적 위험 또는 추상적 위험이 없어도 할 수 있다는 거죠. 이게 뭐요? 이게 범죄 예방 분야나 장래 위험 방지를 위한 준비행위. 뭐요? 머릿속에 이것을 생각해 주셔야 돼요. 지금까지 경찰권 발동은 권력적인 경찰권 발동을 전제로 얘기하는 것이죠. 그러나 세 번째 당구장은 서비스 활동을 얘기하는 겁니다. 서비스 활동은 임무범위 내에서 추상적 위험 없어도 할 수 있지. 임무범위 내에서만 추상적 위험이 없어도 할 수 있죠. 그래서 세 번째 당구장 표시를 생각하실 때는 그냥 서비스 활동은 구체적 위험, 추상적 위험이 없어도 할 수 있지. 그래서 학자들이
위험 관련해서 서술할 때 자기 나름대로 이 머릿속에 생각하고 있는 것을 막 서술하는 거예요. 오케이? 여러분 마지막으로 여기 여러분 좀 봐주세요. 여러분 이거 하나 적어놓으세요. 이거 하나 그 밑에 적어놓으십시오.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추상적인 위험은 경찰 처분은 불가하고 경찰 처분을 할 수 없다는 거죠. 근데 경찰상 법규 명령이 발령될 수는 있다. 오케이? 아니 지금까지 경찰권을 발동하면서 구체적 위험 또는 추상적 위험이 있으면 발동할 수 있다며. 이게 딱 그 예죠. 새벽 3시에 차가 없는 도로에 오연웅이 무단횡단하고 있어. 경찰이 발견해. 차가 한 대도 없지만 야, 너 다음에 하면 죽어. 근데 지금도 딱지 끊어야 돼서 딱지 끊을 수 있습니다. 자, 또 태풍이 몰려와봐. 태풍이 막 치고 있어. 뭐 방파제 위에 방파제 뚝 위에 사람이 있으면 죽겠죠? 태풍이 엄청 치고 있을 때 방파제 못 올라가게 할 수 있죠. 할 수 있지. 응? 여기서 말하는 경찰은 권력 행정 자체를 말하니까 하여튼 행정이 경찰이 방파제 못 올라가게 할 수 있죠. 근데 그런 구체적 위험이 있기 전에 태풍이 몰려온다는 소식만 있었을 때도 그때는 구체적 위험이 없죠. 몰려온다는 소식만 있지. 지금 잠잠해. 그때부터 방파제 막을 수 있어 없어? 막을 수 있지. 몇 시간 지나면 바람이 몰려와서 하니까 당연히 행정이 방파제 못 들어가게 출입 금지 시킬 수 있죠. 출입 금지가 뭐요? 금지, 부작위 하명이지 않습니까? 경찰권 발동할 수 있죠. 그래서 구체적 또는 추상적 위험에서 경찰권 발동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건 뭐요? 추상적 위험은 경찰권을 발동할 수 있지만 경찰 처분으로서는 발동할 수 없고 법규 명령으로서 발령될 수 있다. 이게 뭔 말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이 무단횡단 관련해서 이렇게도 생각할 수 있어요. 여러분 무단횡단 관련해서 오연웅이 구체적으로 막 지금 위험한 도로를 건너는 거 그거를 하나 상정할 수 있고 또 하나 무단횡단 그 자체 어떤 특정 사례가 아니라 그냥 추상적으로 무단횡단 그 자체를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 무단횡단 자체 구체적인 위험이 있어 없어? 없죠. 구체적인 것은 아니니까 이게 추상적인 위험이 아니야. 추상적인 위험이죠. 이 차가 하나도 없는 곳에서 오연이 무단횡단하는 것도 추상적인 위험이야. 당장 구체적인 위험이 없으니까. 근데 그냥 무단횡단 그 자체 오연이 뭐고 다 필요 없이 그냥 머릿속으로 무단횡단 추상적인 위험이 있어 없어요? 추상적인 위험이 있죠. 무단횡단하면 치워서 돼지겠지라고 하는 구체적 위험의 가능성이 있지 않습니까? 이 그냥 무단횡단 추상적으로 무단횡단에 대해서 뭘로 해? 경찰 처분을 어떻게 해? 그래서 무단횡단 이 추상적인 위험에 대해서는 무단횡단을 하지 못하게 하고 무단횡단을 하면 제재 규정 벌칙 규정을 적는 법규 명령을 만들 수 있는 것이죠. 오케이? 그래서 추상적 위험이라는 개념에 대해서 어떤 사람은 이렇게 위험성이 하나도 없는 곳에서 무단횡단을 하는 것을 전제로 해서 얘기하는가 하면 또 어떤 사람은 그냥 추상적으로 완전히 그냥 추상적으로 무단횡단 자체를 가지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추상적 위험이 여러 가지가 될 수 있는 겁니다. 그걸 가지고 얘기하면 이런 개념이 딱 나오는 것이죠. 그렇죠? 그래서 이것이 다른 표현이랑 언밸런스 하지만 추상적 위험이 여러 가지로 생각해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서술도 맞는 서술로 이게 경찰공제 실무종합 문제집에 나와 있는 지문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십시오. 자, 위험에 대한 인식만 하고 좀 쉬겠습니다. 자, 위험에 대한 인식이 외관적 위험, 오상 위험, 위험 혐의가 있습니다. 인식에 따라서 외관적 위험의 외관은 있는 겁니다. 이 대표적인 예가 경찰이 밤에 이제 순찰을 도는데 집 안에서 사람 살려 소리가 나는 거예요. 잘 들어보니까 진짜 막 여자가 막 죽어가려고 그래. 문을 열려니까 문이 닫혀 있어. 막 문을 깨고 들어간 거죠. 깨고 들어가니까 안에서 노인네가 막 귀가 안 들려가지고 막 TV 소리 엄청 크게 틀었는데 TV에서 막 살인 극이 나오니까 TV에서 막 사람 살려 한 것이에요. 경찰한테 잘못이 있어요? 이 경찰권의 집행을 위법하다고 할 수 있어요? 아니 그런 때 문 깨부수고 들어가라고 경찰 공무원 고용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적법한 경찰권 집행이라고 봅니다. 다만 그 노인네는 날벼락 맞은 거죠. 문 깨부쉈어. 노인이 어떻게 문 고치냐고. 그래서 이것은 국가가 고쳐줘야 되겠죠. 이게 바로 손실보상입니다. 즉 위법에 대해서는 배상을 해줄 수 있는 것이고 적법한 공권력 발동에 대해서 국민이 입은 특별한 손실에 대해서는 특별한 희생, 특별한 손실에 대해서는 손실보상을 해줄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외관적 위험에 대해서는 위험의 외관은 있는 거야.
위험의 외관이 있으니까 경찰권 발동한 것이 적법한 것인 것이죠. 다만 국민이 입은 특별한 희생, 손실은 보상해 줘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외관적 위험은 적법한 공권력 발동이기 때문에 니은에 손해배상 문제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적법하니까 위법에 대해서 손해배상이라고 하고 적법에 대해서는 손실보상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손해배상 문제는 발생하지 않고 대신 손실보상 문제는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 문 부서진 것은 국가가 물어주는 거죠. 이게 바로 경제법상 손실보상 규정이에요. 오상위험 판단이 완전히 그르친 거예요. 뭐냐면 경찰관이 지나가다가 영화를 찍고 있는데 영화를 찍고 있는 주인공, 그러니까 범죄자 주인공이죠. 범죄자 주인공이 진짜 범죄자지 않고 총으로 쏴버린 거야. 살인사건, 살인자인 줄 알고. 여러분 말이 됩니까? 지금 예시라고 해서 예시 들었지만 야 초등학생도 그게 영화 찍는 장면이라는 것을 아는데 경찰관이 영화 찍는 장면을 현실하고 헷갈려가지고 살인범 배우한테 총을 쏴버렸으면 용납받을 수 있겠어요? 도저히 용납받을 수 없는 이것은 위법한 경찰권 집행인 것이죠. 그래서 오상위험 또는 추정적 위험이라고도 하는데요. 오상위험은 위험의 외관이나 혐의가 정당화되지 않음에도 경찰의 위험에서 존재를 잘못 추정한 경우고 위법합니다. 위법을 면할 수가 없죠. 그래서 니은에 이때는 국가에는 손해배상, 국가배상 위법하니까 위법에 대해서는 손해배상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위법하니까 손해배상 문제가 발생하고 경찰관 개인한테는 민형사상 책임이 당연히 경찰관 개인한테도 물려지죠. 아까 외관적 위험에 대해서는 경찰관 개인한테 책임을 물면 안 되고 적법한 경찰권 발동이니까 대신 오상 위험에 대해서는 경찰관 개인한테 민형사상 책임까지 발생하고요. 자, 위험 혐의는 기억의 끝에 실제 위험 가능성은 예측되지만 실현이 불확실한 경우. 그래서 딱 그냥 폭발물 설치 장난 전화가 이 위험 혐의입니다. 폭발물이 설치되어 있다는 진짜 제대로 된 정보. 그것은 완전 구체적인 위험인 것이고. 그것이 아니라 폭발물 설치 장난 전화를 했어. 모르잖아. 또 폭발물 설치돼 있을지 모르잖아요. 그래서 확인은 한번 해봐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위험 혐의에 있어서는 니은에 위험 조사 차원의 개입이 정당하되. 그러나 이때도 역시 전면적으로 경찰권을 발동하면 위법하다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여기 외관적 위험, 위험 혐의 또 저 위에 구체적 위험, 추상적 위험 다 경찰권 발동할 수 있어요. 여기서 경찰권을 발동할 수 없는 것은 오상 위험만 경찰권 발동하면 위법한 것이 되는 것이죠. 그리고 위험 혐의에 있어서도 전면적으로 경찰권을 발동하면 또 위법한 것이 되는 것이고요. 여러분 좀 쉬었다가 저 50분에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 50분에